지난번에 말했지만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게 책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어떤 실험으로 뭐 이걸 알아냈어, 이거는 없어. 그냥 이 모양, 순서랑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 6, 7, 8 정도의 수준, 요 정도 너희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오비탈 노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노드가 나와가지고 이 px 오비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평면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px 오비탈, p 오비탈이 이게 왜 이렇게 돼? p 오비탈이 축에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잖아. 방향성이 있잖아. 근데 이 R형이 여기 원점을 지날 때 원점을 이렇게 크로스로 지나는데 이게 0이야, 0. 존재 확률이 0인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모양에서 전자가 존재 확률이 0인 부분이 있는 오비탈들이 있거든. S오비탈은 9형이잖아. S오비탈은 9 안쪽에는 전자가 존재 확률이 0인 부분이 1S는 없고, 2S오비탈은 그 사이에 살짝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 근데 이 P오비탈은 일단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 원점을 지나는 부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야. 그런데 그게 이렇게 그리면 좀 약간 느낌이 없는데, 예를 들어 아까 일반에서 설명하다 엄청 버벅거려가지고 X축, Y축이 있고 Z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Z축이 이렇게 관통하는 축으로 Z축이 있다고 치면 X 방향의 오비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오비탈을 이렇게 앞쪽으로도 튀어나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아래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요 축, YZ축 이 면, YZ 평면만 지나가는 거기는 완전히 0인 거야. 전자 존재 확률이. 그래서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오비탈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0인 거는 얘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평면에 그렸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볼록한 거잖아. 볼록한 R형의 형태잖아. 그래서 그 모래시계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앞쪽으로도 뒤쪽으로도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 있을 건데, 요 XY축, Y축이랑 Z축 있는 요 평면 쪽으로는 전자 존재할 확률이 0인, 이 PX하고 전혀 만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설명이 그거거든. 그래서 P오비탈 같은 경우 확실히 축에 딱 배치가 되는 거니까, 이 PX오비탈이면 X축에 배치가 되면 그 X축하고 아무 상관없는 YZ 쪽의 평면은 이 전자 존재할 확률 0인 부분의 연장선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라, 그냥 이 이 얘기가 그런 얘기다라는 거 그냥 좀 알아두라고. 책에 나와 있어서 이거 잠깐 본 거고. 여기 유리물에 빈칸들이 있었어. 근데 유리물 펴보지도 않았지 이거. 여기 이거 뭐 등전자 이온에 선생님이 어떤 게 더 큰지 괄호로 해놔서 그냥 괄호 정도 보고, 여기 얘네들은 전부 다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잖아.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이렇게 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의 숫자가 똑같고 껍질 수가 똑같으면 전자 사이에 반발력은 똑같은 거잖아. 네.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 전자의 가리움 효과는 똑같아. 그 대신 핵의 전하량의 차이가 있지. 네. 그래서 똑같은 전자 껍질 수를 전자 껍질에 똑같은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의 전하가 걔네들의 반지름에 영향을 미친다. 더 세게 당기면 크기가 작아지겠지. 그래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 이거. 이 밑에도 이거 지난번에 교과서 문제 풀면서 풀었잖아. 이거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한 애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걔네들의 반지름도 걔네들의 핵의 전하가 얼마나 세게 당기느냐의 영향, 요 한 가지 영향밖에 안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가장 핵 전하가 작은 애가 가장 약하게 당기니까 반지름이 제일 클 거다. 요 비교해서 기억해 두고, 그리고 우리 이온화 에너지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시작에서 끝까지 같은 주기면 우상향이긴 한데 중간에 이렇게 삐끗하는 애들이 있어서 대체로라고 용어 집어넣었었지?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증가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지금 그냥 그대로 전자를 하나씩 떼는 거로 치면, 원래 이론적으로는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질소랑 산소처럼 이 15, 16족 또는 아까 베릴륨이랑 붕소처럼 2족, 13족 이 사이는 이제 뒤집어졌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자 하나 뗄 때 얘기니까 사실은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인 거지.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이 2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증가해서 오히려 걔를 떼는 게 더 쉽다. 그래서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산소가 더 작아지는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전자를 만약에 하나를 더 뗀다고 생각했을 때 2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질소의 전자를 하나 뗀 상태고 산소의 전자를 하나 뗀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데서 비교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1s에 둘, 2s에 둘, 2p에 둘 있는 상태에서 하나 떼는 거고 1s에 둘, 2s에 둘, 2p에 셋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떼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누구를 떼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이번에 산소를 떼기가 더 힘들어지지. 그러면 다시 원래 패턴처럼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뒤집어지는 요 대체로 이런 말 하면서 뒤집어지는 현상의 역전 요거는 1차 때 그 족 얘기했잖아. 2족하고 13족, 15족, 16족 얘기하는 건 1차 때 얘기고 2차, 3차 계속 가면 걔네들의 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전자를 떼고 갑자기 걔가 옥텟이 돼버리는 애가 있으면 급격하게 또 이온 에너지가 증가하게 될 거니까 패턴이 또 바뀌게 되겠지. 그때 따로 좀 봐줘야 된다. 이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위에 순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왜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좋은 점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 찾아서 원자과 전자 찾는 거였지. 그래서 두 번째에서 급증하면 그 앞에 게 원자과 전자 개수, 세 번째에서 급증하면 그 앞에 게 원자과 전자의 개수라서 몇 쪽인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이걸 내가 비워놔서 하는 거고 뭐 내용은 사실 너네 내용 정리 프린트는 난 사실 교과서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 마지막 페이지에 전기음성도는 지금은 아예 안 봐도 돼. 선생님이 원래 설명하려고 이거 좀 설명해 주려고 넣어놨는데 그 음이온이 되는 거랑 연결지어서 설명하기 좀 편해서 넣어놨는데 어차피 지금 교육과정 순서상 여기가 나오지 않았고 요건 아예 안 봐도 되고 전기음성도는 아예 안 봐도 되는데 그 밑에 화학적 성질에서 1족하고 17족 화학적 성질 간단히 넣어놨거든? 요거는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1족은 주기율표의 가장 왼쪽이고 금속의 성질이 가장 큰, 금속성이 가장 큰 아이고 17쪽은 비금속성이 가장 큰 아이잖아. 그래서 금속의 대표, 비금속의 대표로 얘네들을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반응을 굉장히 잘해. 그래서 1쪽인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1과 양이온이 잘 되고 17쪽인 할로젠은 마이너스 1과 음이온이 잘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 얘네들의 대표적인 성질이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알칼리 금속 너희들 문제 풀 때 그 문제의 보기나 이런 선지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있었거든.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켜요. 원래 금속이 산이랑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하거든. 그 원래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이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실험했잖아. 염산에다가 마그네슘 넣었지. 그랬더니 수소기체 발생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산에다가 금속을 넣어서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알칼리 금속은 반응을 너무 잘해서 산이 아니라 물에다가만 넣어도 수소기체가 발생해. 그래서 예를 들어 나트륨은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단 말이야. 이 반응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발생하는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알칼리 금속이잖아. 알칼릭 메탈이거든. 만드는 물질이 염기성을 띠는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공기 중에 그냥 놔두면 산화되거든. 산화나트륨이 되는데 산화돼도 염기성을 띠게 돼. 그래서 염기성의 성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쪽에 있잖아. 그러면 1쪽에 있는 애가 염기성 물질을 만드는 거랑 관련이 있으면 17쪽에 있는 애는 뭐랑 관련이 있겠어? 산성 물질 만드는 거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할로젠은 플로린, 염소, 브롬, 아이오딘 이렇게 보통 4가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기 염소 같은 경우에 HCl 이런 거 만들잖아요. 산성 물질이지? 얘 할로젠이 수소랑 결합해서 만든 애들이 사실 다 산성이야. 산성 물질을 만들고 실제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하게 되거든. 그래서 원자 2개씩 붙어서 상온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상온에서의 상태가 조금씩 틀려. 그래서 요 위에 2개는 기체로 존재하고 얘는 액체, 얘는 고체로 존재해요. 물론 얘네들이 자기네들 액체로 존재하거나 고체로 존재할 때 그 액체 형태나 고체 형태가 엄청 단단하진 않아서 증발, 뭐 승화 이런 걸 되게 잘해. 증기가 발생을 되게 잘하는 성질이 있고
독성이 좀 강해서 할로젠 원소가 들어간 물질 가지고 실험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오딘 뭐 이런 게 나오는 실험하면 아이오딘 증기가 나오면 아이오딘 증기가 호흡기를 약간 이렇게 아프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되게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유의사항 같은 게 많이 떠 있어. 그래서 그런 성질들 두 개가 완전 반대에 그 양쪽에 가장 금속성이 크고 가장 비금속성이 큰 양쪽 끝쪽에 각자 대표하는 아이들이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여기 설명 안 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 풀다가 그 문제에 등장하는 거 정도는 해설에 나와 있는 거랑 연결해서 그냥 같이 좀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